예, 제가 오늘 할 강연은 치유적인 문학, 자연과 문학의 호흡을 통한 되살림, 문학 작품 속에서 자연을 중심으로입니다.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확진자의 동선이 이제 양산에 몇몇이 생기다 보니까 다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삶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정말 어떤 서막일지 아니면 우리가 이 어떤 고통의 가운데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코로나 블루에서 시작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앵그리, 코로나 블랙, 코로나 블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블랙 하면은 예, 뭐 블루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울하고, 앵글이나 레드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는 지경이죠. 블랙은 뭡니까? 굉장히 암울합니다. 암울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코로나 동생도 생기고 코로나 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삶의 폐해에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그나마 어떤 예술이나 문학 같은 백신을 통해서 마음 방역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문학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문학이 얼마나 치유적이길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문학을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문학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학 치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대에는 고대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치료 이것을 영어로 테라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라피는 고대 테라페우테스라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 고대에는 자기의 고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러면은 아폴론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탁을 받으러 가면 거기 테라페우테스라는 사람이 밥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심지어는 목욕도 시켜줬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테라피라는 어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대 로마의 한 의사는 환자에게 시와 드라마를 아픈 사람에게 처방을 했다 하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한 1000년 전에는 그리스 테베 도서관의 입구에 도서관 입구에 영혼을 치료하는 장소 해서 어떤 언어의 치유적 기능들을 많이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픈 사람에게 말과 그 다음에 식물과 그 다음에 칼을 처방한 적도 있다 하거든요. 여기서 말은 뭐겠습니까? 희망이 되거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었겠죠. 식물은 뭐겠습니까? 예, 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칼은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 거죠. 이처럼 예전에는 고대에는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처방을 하기도 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에 거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많이 무너진 이 삶 속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글이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참 암담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나온 용어가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를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극복하고 갈 것인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며, 저는 이제 오늘 들고 온 것이 동화, 시도 나중에 나올 건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우화거든요. 이 책은 장지원호라는 작가가 1953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처음 기고를 합니다. 그리고 1954년에 보그지에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꾸는 사람 이렇게 출판을 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책은 돌아가신 법정스님이 굉장히 아끼던 책이었다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정스님 같은 경우는 나무 한 그루를 베더라도 한 3년씩 나무에게 미안하다 달래가면서 죄를 올리고 나무를 뱄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한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하면서 이 책을 작가는 한 20년 가까이 이 책을 다듬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캐나다의 그 화가 프레드릭 백이라는 분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5년 반 동안 한 2만 장의 그림을 그려서 이제 캐나다 국영방송의 도움을 받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여기서 나무를 심은 사람 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면 누가 이 서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간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나무를 심은 사람 서문에 나와 있는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 화가 프레드릭 백은 이 책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레드릭 백이 만든 그 캐나다 국영방송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이 1987년도에 제60회 아카데미 그 애니메이션 단편상을 받기도 했다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92년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한 30분 2초짜리 영상인데 다행히 유튜브에 나와 있고 한 5분짜리로 요약해낸 게 있거든요.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지금 나무가 없는 그 광경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습들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여기에 보면은 온갖 이기주의에 벗어나 있고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그런 사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손을 예. 작가는 굉장히 반도시적이고 반문명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올 줄을 한 70년 전에 예견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이 캐나다에 상영이 되면서 캐나다에서 한 2억 5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가 심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나무다 했는데 나무 말고 그가 심은 것은 무엇이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문학치료 강의는 연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함께 도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예, 희망의 한 그루 맞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소용태 교수님의 질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게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예, 희망을 심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생들한테 물으니까 학생들이 참 똘똘해요. 백신을 심었다. 물을 심었다. 또 어떤 학생은 책을 심었다 하더라고요. 책의 원재료가 나무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가 시리에 적거나 좌절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말 한 10만 그루 나무 중에서 살아남는 게 10,000 그루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다른 나무가 죽더라도 옆에 나무는 또 생명이 꿈틀거리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좌절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인공도 여기에 보면 화자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 나무를 심은 분이 그 산에 와서 굉장히 평온을 얻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갖는 어떤 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큰 나무 한 그루는 거의 에어컨 뭐 8대, 선풍기 한 800대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2018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한여름에 그 고군가 아파트 단지 온도를 재니까 거의 4도 가까이가 차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에너지는 큽니다. 제가 지금 이게 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영상을 조금 많이 갖고 왔거든요. 여기가 어딘지를 한번 보시고, 예, 요걸 잠깐만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이 영상 여기가 혹시 어딘지 감이 오십니까? 네, 이게 제가 9월 20일 날 여기가 교회인데 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통도사 100년암 가는 길을 잠깐 촬영했거든요. 숲이 굉장히 우거지고 초록이 무성하죠. 이 그림은 어딘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예. 네, 맞습니다. 무풍한솔길입니다. 여기가 통도사,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통도사의 그 길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무가 덤성덤성 여백을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오히려 우리가 왜 지평선이 뻥 뚫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지평선은 뭔가 숙제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숲에서 또는 나무와 숲을 보고 이렇게 만나는 이런 여백들이 가끔은 우리 삶이 정말 바쁘게 진행되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바쁘게 여백조차 주지 않을 때 이런 숲에 가면은 조금 마음이 뚫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나무들은 젊은이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튼튼했다. 이것은 나무를 심은 사람 본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거든요. 어쩌면 나무를 보면은 500년 된 나무든 700년 된 나무든 봄이 되면은 항상 이 초록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는 늘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는 청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젊은이들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나무가 청춘이다 하는 책을 쓴 고주한 작가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 작가는 치악산 성황림 마을의 고향인데 원래는 공대생이었어요. 공대생인데 숲 해설가를 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의 책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 하면은 나무야말로 청춘의 표상이자 우상이다. 나무는 수많은 씨앗과 함께 모체를 떠나 천신만고 끝에 비로소 하나의 존재로 태어난다. 그 뒤에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을 통해 해마다의 푸르름과 결실을 지속해가며 그 생명이 다시 주변부의 생명에 기여하고 그렇게 숲을 이루는 것이다. 나무가 청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 말고도 나무에 대해서 늙은 나무든 젊은 나무든 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청춘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책을 김훈의 내 젊은 날의 숲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혹시 김훈의 내 젊은 날의 숲 읽어보셨습니까? 2011년에 나온 책인데 민통선에서 세밀화를 그리는 여자 화가의 어떤 이야기인데, 나무를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이 내 젊은 날의 숲, 이 제목 자체가 신가촌장 하덕규의 숲이라는 노래에서 인용이 되거든요. 그 노래 보면 내 어린 날의 숲, 내 젊은 날의 숲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노인이 숲 해설사에게 물었다. 이 큰 나무가 새파란 잎을 달고 있으니 이 나무는 젊은 나무요, 늙은 나무요? 해설사가 답한다. 나무는 늙은 나무들도 젊은 잎을 틔우니 한 그루 안에서 늙음과 젊음이 순환하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과 다르지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어느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숲은 의사도 없는 재활병원이다. 정말 그 재활병원에 우리는 영원한 환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숲속에 들어가면 늘 젊어지고 재활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잘려진 한 200년 정도 된 잘려진 나무를 봤는데 나이테 부분을 만져봤거든요. 만져보니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목질 부분이 수분이 없고 딱딱하고 바깥에 있는 그 숲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무 안에서 젊음과 늙음이 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기능들이 퇴화를 하고 하나씩 사라지는데 나무는 가을이 되면 그렇게 잎이 떨어졌다가도 봄이 되면 또 새순을 내고 그리고 또 상처가 입었던 나무라도 그대로 두면은 재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도 재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코로나를 접하고 보니까 이 지구가 재활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거의 부하 상태가 온 것 같거든요. 과부하가 걸린 것 같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남벌이나 아니면은 산불이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숲이 거의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숲에 있던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버리니까 인간과 접촉하고 인간에게 오면서 이제 이런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는 자연과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은 보면은 자기들끼리 어쩌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만큼만 뻗고 그리고 나뭇잎도 빼곡히 이렇게 무성하게 하지는 않고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긋나기나 돌려나기를 하면서 서로 배려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의 삶을 우리가 조금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처럼 나무는 뭐 200년 된 나무든 300년 된 나무든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상 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일상성, 나무의 어떤 되돌아오는 일상성, 우리도 그런 일상이 되게 지금 많이 그리운 그런 시간이잖아요. 일상이 지금 많이 그립지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작년이 힘들었는데도 작년이 그립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 듣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연한 것 무엇이 당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되게 아이들이 본 시각으로 또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고 있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당연한 것들이 그리우신가요? 혹시 이야기를 좀 하셔도 됩니다. 어떤 당연한 것이 그리운지. 외국으로 못 나간다. 외국으로 못 나간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외국에 아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행이 아닌 어쩌면 여행이 아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그럼 당연한 거 그립죠. 또 어떤 당연한 것이 그리우신가요? 마스크 없던 세상. 예, 마스크 없던 세상. 예, 제가 대구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분은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느 분은 만나면은 이렇게 껴안는 것이 주로 인사였는데 껴안고 부비는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아주 단순한 건데도 지금은 그런 당연한 것이 너무나 그리운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청춘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춘이라는 말 자체도 푸를 청자 봄춘자에서 어떤 수목의 활발한 활동 이것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청춘의 원래 주인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나무 여기가 지금 백년암
백년암에 있는 한 400~500년 또 더 넘은 나무일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저번 일요일 날 가니까 이미 언행잎이 다 떨어지고 이랬는데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언행나무가 지금은 이렇게 잎을 떨어뜨렸는데 봄이 되면 다시 젊은 나무처럼 또 새순을 이렇게 띄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가 제가 2011년에 그 썼던 시인데 우리 그 박정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백년암 그곳에 가면 이 시를. 통도사 백년암에는 하늘도 가지고 있는 늙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다. 겨울 내내 장기침하며 젖은 기다림 말리는 살아있는 화석. 세월의 각질 속에 겹겹의 계절이 바뀌어도 푸른 확장으로 빈 그리움의 싹을 틔운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사람은 도태되고 뭔가 늙어가는데 나무는 계절만 바뀌면 항상 이렇게 새롭게 푸른 합장으로 싹을 틔우거든요. 그래서 이 백년암에 있는 이 나무를 늙은 나무라고 해야 할지 젊은 나무라고 해야 할지 해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젊은 할아버지 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젊은 할아버지 나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그런 나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춘하면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또 꽃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청춘과 관련된 꽃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숲 해설가인 숲 해설가 선생님이 쓰신 숲에서 한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꽃을 자세히 들여다볼 줄 몰랐던 지난 날들처럼 나는 얼마나 자주 많은 소중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냈을까. 지나고 났어야 그 모든 것이 사무친다. 어떻습니까? 지난 날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시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과거에 대한 별거 아닌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이 꽃처럼 아름다웠던 이 사무치던 시절을 많이 떠올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우림의 25, 21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은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25, 21이던 시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닌 가장 나다웠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나다웠던 계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느 지인분이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전화를 하셨고 문자를 계속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였느냐 했는데 그분이 결혼 생활 한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지금이 가장 나다운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남편 말에 복종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지금이 가장 자기다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타인의 요구에 노하는 것이 내 욕구에 예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다웠던 계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다웠던 계절이 언제라고, 어느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두 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 김병관 대표님 언제가 가장 나다웠던 것 같습니까? 지금요? 지금 왜 지금이 가장 나답습니까?
저는 항상 지금이에요. 아, 항상 지금이 가장 나답다. 아, 예, 예, 굉장히 철학적인 답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그 박기배 회장님은 가장 나다웠던 계절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 인생에서 여러 번 도전을 하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뭔가를 도전할 때가 나다웠던 것 같아요. 아, 뭔가를 도전할 때 가장 나다웠다. 예, 우리 그 월천 선생님은 언제가 가장 나다웠던 것 같습니까?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하고 나다웠다. 아, 예, 우리 그 유소년 야구단에 계신 월천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있을 때가 가장 나답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언제가 가장 나다웠던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 우리들 마음속에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고 바라보는 힘이 있다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 호흡을 다시 되돌려서 되살리는 그런 일을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숲의 철학자 김용규 선생님은 왜 나이 들수록 인간은 허망해지는가, 숲은 여전히 깊어지고 황홀한데 하면서 2006년에 아주 잘 나가던 CEO였는데 이분이 모든 것을 접고 괴산에 있는 그 여우숲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미래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최근 칼럼에 삶의 멀미에 대한 칼럼을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글에 보면 눈으로 인식하는 것과 내가 감지하는 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멀미가 난다 하거든요. 그리고 불일치나 괴리감, 리듬감을 상실했을 때 이래 삶의 멀미가 난다 하는데 우리도 지금 삶의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자기다운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주체적인 삶을 살 때는 삶의 멀미를 안 느끼거든요. 운전자나 배 선장은 멀미를 하지 않죠. 왜? 본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미를 안 느껴요. 그리고 나비나 꽃이나 나무나 특히나 새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포로록 날아다니고 해도 삶의 멀미를 안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스핑하는 사람들 보셨지요? 파도를 엄청나게 타는데도 멀미를 안 느끼잖아요. 그것은 삶의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꽃이 우리가 봤을 때 꽃이 나비나 벌이 안 온다고 지 맘대로 져버리거나 그러진 않죠. 때가 되면 져버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듬감을 탄다는 거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기계치가 돼가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는 우리가 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한 삶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마스크를 껴야 되고 심각한 삶의 멀미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무치라는 시가 저는 읽으면서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게, 우리가 정말 망망대해에 지금 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무치라는 시를 한번 읽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삶의 멀미가 나거나 그럴 때 이런 망망대해에서는 섬도 무치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숨비소리라는 거는 해녀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숨을 깊게 참았다가 푸 하고 내쉬는 그런 소리를 말하거든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군데군데 숨비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곧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리라는 그런 우리는 무트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 김훈의 풍경과 상처, 여기에 보면은 숲에 대한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에 언급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책으로 자료집으로 읽어보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숲에 대한 아름다운 문장인데 혹시 제가 잠깐 읽고 지나갈까요? 네네.
가을의 나무들은 제 운명의 자리로 돌아가 뚝뚝 떨어져 서서 혼자서 겨울을 날 채비를 한다. 먹이와 땔감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존재의 앙상한 뼈만으로 겨울을 나는 나무는 얼마나 부러운 족속들이랴. 가을산, 나무와 나무 사이의 냄새는 존재의 핵심부를 버티는 뼈의 향기이고 떨어져 있는 것들의 간격의 냄새다. 그 냄새는 가늘고 희미한 냄새지만 찌를 듯이 날카로운 냄새이고 다른 어떤 냄새와도 섞이지 않는 배타적인 냄새여서 가을산 나무 냄새 속에서 인간은 포유류로 태어난 제 살의 누린내를 가장 확실히 맡을 수 있다. 뼈로 돌아가는 먼 산맥들이 헐겁고 가을에는 강물조차 습기를 버린다. 네, 숲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 생각들을 또는 뭐 철학들을 여기에다 다 담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문장도 숲과 관련된 문장인데 여러분 숲하고 한번 발음을 해보십시오. 숲. 어떻습니까? 숲. 네, 숲이 우리 속으로 길게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숲 해보십시오. 숲. 네, 김은 선생님은 아마도 숲이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까닭은 숲에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미 숲이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끝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지금 계속 코로나로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아예 무시하고 우리가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실 영상은 1995년도 1월에 아마 개봉한 영화인데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쇼생크 탈출은 그 아주 유능한 그 은행의 부지점장이 아내와 아내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아주 악명 높은 그 쇼생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탈출할 수 없다는 그 쇼생크 감옥에서 이제 그 좋은 머리로 간수장의 세금을 이제 이렇게 탈세를 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스스로 그 아주 악독한 간수장입니다. 그 사람의 탈세를 도와주면서 바깥에 다른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쇼생크를 탈출하는 그런 그런 영화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중간에 간수장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음악을 트는 장면이에요. 음악을 트는데 만약에 이게 자기가 이제 들키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것으로 징계를 받게 돼요. 근데 잠깐의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선택하는 거죠. 이 주인공이 앤디가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려움은 너를 이제 기억났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재수로 만들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삶을 다 장악하더라도 우리가 그 두려움보다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정말 괜찮아질 거야 하는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영상을 마련했습니다.